반갑습니다. 나정식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조정협회 그런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를 또 초대받게 됐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160여 개 이상의 부스들이 있는데 그 부스를 쭉 돌아보니까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스가 가상자산 쪽 부스였습니다. 실제 여기가 부산 머니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금융에 관련된 그 업종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왔고요. 그 중에 보면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또는 뭐 학교에 이런 자산관리학과라든지 뭐 이래서 왔는데 대부분 90% 이상이 그런 자산에 관련된 업종에서 참여한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한 10% 이내가 아마 가상자산 업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인 쪽의 회사들이 일부 참여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방문해 주신 많은 그 참여 고객들 보면은 화두가 요즘 특근법이다 뭐다 해서 상당 부분 그 자산 가상자산 쪽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쪽에 많이 쏠려 있는 눈길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자리가 실제 과거의 물리적인 그런 화폐에서 논리적 화폐로 전향되고 있는 이 과도기적 시점에서 이 가상자산이 어떻게 유동화 전략을 가지고 실제 법정 화폐처럼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앞에서 연사로 계신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특근법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말씀들 참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간단하게 특근법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이미 앞쪽에서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번 특근법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그리고 이 유동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리 인사드렸지만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 조정협회 회장 나정식이고요. 그리고 입법정책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있어서 현재 가상자산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자료들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근부터 간단하게 이미 다 들어보셨겠지만 특근법이 국내와 국제적인 해외 거래소에 관련해서 상당 부분 지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미 이전에 연사로 계신 분들에 의해서 이 특근법 얘기가 많이 다뤄졌습니다. 특근법을 통과하려면 뭐 정보 관리 체계인 ISMS라든지 실제 저는 이쪽의 업계에서 정보를 한 지가 20여 년 됐습니다. 금융 시스템도 많이 개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으로 메인넷도 개발했고 그래서 국제 거래소요, 국제 코인들도 많이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의뢰가 와서 코인들도 제작을 많이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제 거래소를 또 제가 제작을 해서 국제 거래소에 많이 오픈을 돕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폐쇄대 가상자산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좀 약간 폐쇄적인 부분이 많이 강해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지금 외화 획득에 나름 노력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제거래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특근법 때문에 상당 부분 가상자산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주춤한 걸림돌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상자산이 특근법이라는 이런 3월 25일 시행되면서 오히려 제도적 범위 내에서 들어왔다고 보면 상당 부분 이건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근법을 국내 시행하면서 해외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165개 거래소가 지금 현재 조회가 되고 있고, 그 중에 80여 개의 그런 통화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거래하는 거래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상자산이나 또는 국제적인 가상자산들이 다양하게 거래되는 과정에, 사실 그 거래소들이 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법정화폐로밖에 거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85개의 그 법정화폐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특검법 때문에 외국 거래소들한테 원화를 지원하지 말라, 뭐 이런 분들의 외국으로의 그런 공문이 발송되면서 지금 거래소들이 한국어를 중재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뭐 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라든지 바이비트라든지 이런 데는 일찌감치 그 한국어를 종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러면 그런 대로 니들은 가라, 하지 마라 하면서 뭐 한국어를 줄기차게 진행하고, 심지어는 카드까지 런칭하고 있는 뭐 디지파이넥스라든지 이런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내 특검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한국어를 종료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구글에서 지원하는 번역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한국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특검법이라는 제도가 현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거래소가 국가의 어떤 방향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신뢰 있게 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 첫걸음으로 본다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 특검법은 좀 현재 가상자산이 가야 하는 길에 첫 단추가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이런 가상자산이 국가로부터 그렇게 통제받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금 뭐 채무, 국가의 채무가 가중되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정 화폐 때문에, 화폐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세금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앙 집중에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내 자산 내가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다소 국가의 재정적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ISM에 있어서 굳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불법 자금, 또 뭐 나쁜 그 거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가의 어떤 재정뿐만 아니라 잘못될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에서는 지금 방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블록체인으로 금융 거래를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신뢰성이라든지 신속성, 내지는 그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자면, 그 현재 가상자산으로 금융 거래를 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의 혁신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있지만, 실제 신용카드가 어느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과정에 단순하게 나는 그 신용카드를 결제하겠다, 이런 단편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뒤편에서 보면 이 금융 거래가 상당 부분 많은 과정을 걸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 카드 정보가 가야 되고, 또는 결제 정보가 전송돼야 되고, 또 승인이나 뭐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걸치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과정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카드를 승인받는 과정에 거절되기도 하고, 또는 한도 초과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내 카드 정보를 카드사나 또는 통장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여러 과정들, 복잡한 과정들, 뭐 한 10번, 20번의 이런 어떤 승인 과정들을 거친다고 보면, 사실 가상자산의 금융혁신은 소비자와 또는 결제하는 판매자 간에
다이렉트 결제가 이루어진다는데 가장 큰 혁신의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통제의 범위에 벗어나다 보니까 수익이 불안전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직접 다이렉트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뭐 불편한 자금으로 운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산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운영되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운영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유동성이 미비하다면 크게 이게 법정 화폐처럼 똑같이 대치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정 화폐만큼이나 유동성이 중요한데요. 우리 자산을 분류할 때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자산은 화폐, 가장 큰 자산은 화폐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자산으로는 부동산, 그러니까 뭐 땅이라든지 또는 채권이라든지 또 여기 증권이라든지 이것도 다 자산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자산이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큰 폭의 그 등락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시장 유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 비용입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뭐 예컨대 우리가 현금 결제를 하게 된다면 현금 결제로 뭐 카드 수수료가 나간다든지 또는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그런 카드에서 표현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으로 표현하면 그 메인넷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메인넷을 이용할 때 비자나 카드사로부터의 그런 결제 수수료를 요구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거래 비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코인 회사의 경우에 보면, 가상자산의 경우에 보면 이 거래 비용이 메인넷이 없는 경우에, 토큰인 경우에는 상당 부분 거래 비용을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코인이 메인넷이 아닌 토큰인 경우에 보면 뭐 메인넷이 ERC 메인넷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로 가스가 나간다 또는 뭐 어떤 비용이 나간다 이런 것들을 아마 여기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거래 비용이 시장 유동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입니다. 뭐 이런 거래 비용하고도 상당 부분 뭐 인과관계가 있겠지만 거래량도 또한 상당 부분 이게 유동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는 화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금으로 최근에 거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텔 갈 때는 뭐 0.25g, 또 머리 깎을 때는 0.125g 해서 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걸로 실제 거래하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실제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그 브라질하고 가까운 국경 지역에서는 헤알화로에서 이제 브라질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걸로 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그쪽의 경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거래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법정 화폐 가치는 상당 부분 하락해져 있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락해지고 가치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가치를 고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금이다. 근데 금도 사실은 등락폭이 다소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꾸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의 코인에 대해서 잠깐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래량이 엄청 많았고 또 가격이 천정부지에 올랐지만 실제 그게 한 뭐 1, 20일 사이에 폭락하면서 개발자, 발행자가 그 수익을 모두 편취하고 달아나 버린 이런 사례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결코 많다고 해서 문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많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신뢰 부분도 있고 또 컨텐츠의 어떤 이용에 대한 어떤 확장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거래량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는 이런 거래량들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거래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충격입니다. 시장 유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충격인데 이 부분은 어제는 100원이었는데 오늘 50원이고 또는 어제는 100원인데 오늘은 200원이고 하다 간다면 이 유동성에서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코인 10개만 주면 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어제 가격에서 뚝 떨어져서 오늘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면 10개 가지고 구입할 수 있던 게 오늘 100개를 줘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근데 거꾸로 10개로 어제까지 먹었던 게 오늘 1개로 커피를 마셔야 된다고 보면 그걸로 커피를 못 마시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유동성의 부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속도입니다. 현재 법정 화폐하고 가상 자산하고의 비교의 부분에 있어서 이 거래 속도도 일부 차지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위안화 같은 경우에를 중국에 보낸다든지 또 무역을 하면서 외국에 뭔가 법정 화폐를 보내게 될 경우에는 나는 하나로에서 보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국에서 받을 때는 위안화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바로 내 돈이 위안화로 변경돼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달러로 바뀌었다가 달러에서 위안화로 바뀌어서 그러고 가는 과정이 뒤에는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도 내가 보내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가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래 속도도 사실 이미 가상화폐에서 느끼신 것처럼 메인넷이 쓸 경우에는 빠르면 1, 2초에 가기도 하고 또 코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장부에 확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걸리는 소요 시간이 10분 또는 20분 걸리기도 합니다만은 거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법정화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컬 한국에서 한국을 보낼 때는 바로 가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거래에서만큼은 속도가 상당 부분 늦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가는 이런 시장 내에서는 법정화폐보다 거래 속도가 빠른 것이 이런 것이 유동성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질적 측면의 시장 유동성은 바로 거래량과 또는 거래 가격 또 체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매도 효과나 매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사실 핸드폰에서 구석구석에 다양한 가상자산들을 확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여기 부스들 쭉 돌아다니시면서 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부스에서는 여기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멈칫멈칫합니다. 이걸 들어가서 좀 한번 상담 좀 해볼까. 이 가상자산 어떤가 이게 관심이 많으신데 이 가상자산이 관심이 많고 안 많고의 부분보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그 질적인 시장 유동성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4대 거래소 표현한다면 빗썸, 업비트 이런 데가 있는데 실제 가보면 거래의 그 호가 가격이 촘촘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대표적인 코인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가격에 있어서 상당한 호가 가격이 매도 매수가 촘촘하게 구성됩니다. 지금 여기 그 이미지에 보는 것처럼 그 위아래 매도 가격이 0. 소수자 4자리까지 거래될 경우에 0.001 위아래 이렇게 결정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가격에 있어서 변동폭도 상당 부분 조정이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떤 것들은 매도는 굉장히 많고 양도 넘치는데 매수는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매수가 있기는 한데 폭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100원부터 101원, 102원, 103원 쭉 있는데 사는 사람은 30원, 40원에 있고 중간에 호가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적 측면에서 시장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당 유동성 측면에서의 그 유진 파머라는 분이 이제 증권,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수익이라는 것은 사실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우리 가상자산이 수익률을 감수하고서 상당 부분 보상을 받기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이게 맞는 표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 가상자산이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오늘 내 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이 내일은 얼마가 갈 것인가, 몇 배가 뛸 것인가. 사실 이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특허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또 지금 더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질적인 측면의 논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오늘 당장 벼락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다소 좀 줄여야 된다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유동성에 있어서의 그 상위 탑 10을 보게 되자면 우리가 다 아시는 그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 리플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그 앨런 머스크에 의한 뭐 도지코인을 통해서 상당히 뭐 몇백 배 이상의 코인이 상승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어제 그제 언론에 보면 앨런 머스크가 자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뉴스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에 보면 그 코인 중에서 시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시바 코인. 이 시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도지코인의 시장을 보고서 갑자기 개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바로 시바코인입니다. 실제 이 코인 가지고 오늘 뉴스에 보니까 900만 원을 투자해서 뭐 4조 5조를 벌었다. 실제 그 내용을 찍어서 자기가 실인증을 올렸던 그런 내용도 오늘 뉴스에 나온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동성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컨텐츠를 부재하고 또는 그 시바도 개 종류에서 기인되다 보니까 도지코인을 보고서 이거 잘하면 되겠다. 또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바코인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펌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코인이 지금 이 스크린샷은 지난 10월 20일 정도의 스크린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시바코인 같은 경우에 상위 뭐 5, 6위 랭크돼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연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지금 시장 유동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코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라든지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 블록체인 조정협회라든지 이런 중심되고 있는 협회들 속에서 앞으로 거래소들은 상당히 정부의 특근법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 안에서 뭔가 갖춰가고 있지만 실제 확인하고 가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사실 먹튀가 있는 가상자산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에 있어서 가장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거래소이기도 하지만 거래소이기 이전에 가상자산들이 제자리에서 자정 또는 도덕적이지 않고 그래서 신뢰를 갖추지 않는다면 실제는 유동성에는 뭐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검증 때문에 여러 협회에서 지금 현재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뭐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이 가상자산을 인증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대한 블록체인 조정협회에서의 경우에도 과기정통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정관을 통해서 인증기구로
그 다음에 인증을 1년마다 그 가상자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을 마친 그 가상자산 재단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는 2박 3일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정직한 어떤 재단으로 가는 것을 지금 현재 도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가상자산의 검증이 과거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신뢰가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유동화 요소로 재단은 그 도덕성이라든지 이미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실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앞에 검증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이런 도덕성이라든지 또는 컨텐츠의 역량 강화라든지 또는 전문 인력 보수교육 통해서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재단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인에서는 뭐 이미 코인이 갖고 있는 보안성 또는 투명성이나 안정성, 그 다음에 메인넷. 사실 메인넷이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 가상자산이 법정 화폐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 요소가 메인넷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내가 어떤 코인을 또는 토큰을 컨텐츠 또 커피 한 잔을 구매하기 위해서 결제를 시도했을 때 이 결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외에 수수료로 별도의 다른 가상자산이 지불되게 된다면 그 가상자산은 글쎄 그 유동성에서 이게 충분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메인넷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뭐 토큰인 경우에도 메인넷과 관련해서 서로 충분하게 어떤 교류, 뭐 우리가 카드로 비교를 하자면 우리 삼성카드, 뭐 LG카드 뭐 이런 카드들이 자체 메인넷이 없어서 비자나 또는 마스터카드하고 연계해서 승인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있다고 본다면 그런 것처럼도 충분히 뭐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비용적 측면을 낮추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는 메인넷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지불 수단이 용이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코인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도 특근법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특근법인 경우에는 뭐 정보통신진흥원을 통해서 ISMS를 뭐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기구를 운영하는 어떤 방식처럼, 사실 이 가상자산도 협회나 또는 특정한 인증 기구를 둬서 가상자산을 인증하고, 또 인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요식업을 하게 되고 또 부동산 뭐 업을 개업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그 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보수교육을 하고 또 인증하는 과정이 아마 있는 걸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제도적으로 가상자산, 실제 거래소보다 사실은 문제가 가상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특근법보다 더 강한 그런 인증제도, 또 해마다 인증제도, 그 다음에 인증을 마친 다음에 보수교육을 통해서 유동화에 맞는 그런 강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성공적인 가상자산 유동화 실현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가상자산은 우리 코앞에 바로 닥칠 그러한 유동화 자산의 화폐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부터 가상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자산이 가장 가난한 자산이 되고 오늘이 가장 가난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